자, 이제 우선 변제권 봅니다. 일단 우리는 이 우선 변제권을 저당권 할 때 들은 적 있죠? 네? 맞습니까? 우선 변제권은 목적물이 경매 들어갔을 때 돈 받는 거예요. 네?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이 말이죠. 임차인도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 취득을 위해서는 일단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확정일자 도장받아야 돼요. 확정일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주민센터라든지 가가지고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날짜와 번호가 찍혀있는. 그렇게 되면은 이 언제부터 그 도장 찍힌 그 순간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다? 뭘 취득하는 거다?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확정일자 받으셔야 우선 변제권 취득을 하는 건데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대항력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제가 돼야 된다. 전제. 대항력을 어떻게 취득한다? 인도 주민등록. 그쵸? 네, 전제가 돼야 된다.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특정 시점에 대항력을 취득을 했습니다. 대항력 취득했어요. 자, 이렇게 말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계약 체결한 다음에 특정 시점에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으셨다. 자, 이렇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언제 취득합니까? 확정일자 받은 날 어떻게 한다? 우선 변제권 취득을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네.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날에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신 다음에 같은 날에 확정일자까지 다 받으셨다. 이러면 이제 우선 변제권 언제 취득한다? 이 날에 바로 우선 변제권 취득합니까? 가 아니라 다음 날인 거죠. 다음 날에 뭘 취득한다? 왜 이런 거예요? 대항력이 전제가 돼야 되니까요. 대항력 취득하고 그 이후에 확정일자 받은 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특정 시점에 확정일자 먼저 받았어요. 도장부터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하셨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 언제 취득한다? 맞습니까? 요때 이제 우선 변제권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대항력이 뭐가 된다? 전제가 돼야 된다. 대항력 없는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최고 확인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우리 책 오른쪽에 52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우선 변제권의 요건 해가지고 기억에 대항요건. 여기서 말하는 이 대항요건은 인도 주민등록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내려와 보시면 기준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해 보시면요. 인도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인도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여기 맞습니까? 인도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자, 그리고 그 이전에 확정일자가 준 경우. 언제 취득하는 것이다? 그 밑에 줄에 다음 날인 것이죠. 대항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근데 니은 봅니다. 반면에 인도 주민등록 마친 날 그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추셨다. 인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확정일자 갖추셨다. 그럼요. 그 날에 우선 변제권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거 맞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을 가봅니다. 책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 524페이지에 중간 정도 양괄호 2번입니다. 주택 경매 신청 시에 특례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 또는 명도할 필요 없이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단락 밑에서 둘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요. 반대 의무의 이행.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설명합니다. 특정한 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을이 전세권자예요. 전세 기간 끝나고 을이 이제 전세금 받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설정자 갑이 전세금을 만약에 안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세권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 있죠. 전세금 반환 채권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이 채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경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주택을 경매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경매 넣어가지고 전세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전세권자가 이렇게 경매 청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요. 이행지체에 빠뜨린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얘는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행을 어떻게 했다? 나는 자,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당사자가 있는데 나도 이행을 안 하겠다. 너는요? 너도 나도 안 해. 자, 이렇게 둘 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이거 무슨 관계예요? 네, 이거 동시행 관계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설정자는 어떤 채무가 있어요? 어떤 걸 이행해 줘야 됩니까? 전세금을 돌려주셔야 되는 거죠. 얘는요? 예, 그렇죠. 목적물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가 있다?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근데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동시이행 관계예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같이 둘 다 똑같은 둘 다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전세권자가 이행을 어떻게 했다? 해버렸다. 이행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주택을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인도했다. 반환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설정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행을 지체하시게 되는 거죠.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세권자가 갑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셔야만이 뭐 할 수 있다?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그 주택을 갑한테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야 된다? 경매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고 있을 때 그때 경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이제 반대 의무의 이행이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그럽니다. 을이 만약에 주택임대차의 보호를 받는 주택임차인이다. 물론 대항력 가지고 있겠죠.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이 보증금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임차인 을이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역시 경매 들어간다고요. 경매 넣을 수 있어요. 경매 들어갑니다. 자, 근데 경매 들어갈 때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상대방 어디에 빠뜨려야 되는데?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는데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필요가 없다. 자, 그 말인즉슨 임차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없다. 여기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주택을 인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주택을 인도하지도 않고 뭐 할 수 있다? 경매 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특례예요. 강조합니다. 원칙적으로 경매 들어가려면은 주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도하셔야 된다고요. 반대 의무를 이행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그 해당 주택을 상대방에게 반환을 한다 안 한다? 반환을 안 하고도 뭐 할 수 있다? 경매 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살면서 그 주택 거주를 하면서 만약에 반환을 하고 경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갈 데가 없다. 지금 보증금 받으려고 경매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반환을 하고 경매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갈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택에 계속 거주를 하시면서 어떻게 한다? 경매를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조금 어렵게 쓴 게 양괄호 2번 단락에서 밑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 표현이에요. 반대 의무의 이행. 여기서 말하는 이 반대 의무의 이행이 뭐예요? 주택 반환, 주택 인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고도 경매를 때릴 수 있다라는 말이 이게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행 개시라고 하는 말은 경매 들어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경매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대 이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넘깁니다. 네,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별로 보실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527페이지 하단부 한번 보세요. 52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양괄호 4번에 임대차 존속 중에 우선 변제다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임대차 존속 중에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까지 임차권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해지하고 우선 변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뭘 주장하거나 임차권을 주장하거나 뭐 할 수 있다고요?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고요. 어떤 경우에? 경매되는 경우에 무슨 말이냐?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입니다. 물론 대항력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다 가지고 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주택이 임차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경매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임차인 밑에 다른 뭐 담보 물권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후순위에, 뒷순위에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이 들어와 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주택에 잘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 집주인 갑이 저당권자한테 돈을 제대로 못 갚으니까 저당권자 어떻게 하겠어요? 열받으니까요.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경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경매를 딱 들어가게 되면은 임차인이 1순위 임차인이 선택할 수가 있다. 뭘 선택할 수 있다? 대항력을 주장하시든지 뭐 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계약 체결할 당시에 2년의 계약을 체결했고 1년간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목적물이 경매를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첫 번째 대항력 주장할 수 있어요. 나는 2년 동안은 이 주택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난 어떻게 하겠다? 살겠다 이 말이에요. 경매 들어가든지 말았든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매 들어가서 누군가가 경락을 받겠죠. 경락 받습니까? 경락 받는 거예요. 그 주택은 여전히 누가 거주하고 있고요. 집주인만 어떻게 된 거다? 바뀐 거다. 신소유자 맞습니까? 신소유자 맞습니까? 신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이? 예, 대항할 수 있죠.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이해되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계속 거주하겠다 이 말이에요. 2년 동안. 2년 끝나고 나서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한테. 네,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니 뭐니까? 임대인이니까요. 지위가 승계.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면은 우선 변제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야 되겠다. 속 시끄러워서 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한다?
우선 면제권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은 경매 절차에서 이제 매각 대금이 나오겠죠. 거기서 1순위로 누가 받고? 임차인이 먼저 받고 보증금을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받으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선택한다, 이말 선택한다. 예. 강력하죠? 강력합니까? 근데 문제는 만약에 1순위에 저당권이 있고요. 1순위 저당권이 있고 뒤에 임차인 들어왔어요. 물론 임차인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갑소유의 주택이 경매 들어가게 됐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항력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1순위의 저당권이 지금 있죠. 1순위의 저당권이 있으면은 1순위 저당권 중요합니다. 1순위의 저당권이 있으면은 이걸 가리켜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요.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다. 1순위의 저당권이 있으면은 이 저당권 밑에 있는 것들 있죠. 경매 들어가게 되면은 싹 다 소멸합니다. 싹 다 소멸. 싹 다 소멸한다고요. 대항력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없어요. 주장 못합니다. 왜? 순위가 밀렸거든요. 순위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경매 들어갔을 때 그 매각 대금에 대해서 1순위로 저당권자가 받으시고 남는 돈 있다면은 뭘 행사해서? 예, 우선 면제권 행사해서 받을 돈 있으면 받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1순위가 아니니까요. 예? 이 경우와 이 경우 차이 느껴지십니까? 네, 차이를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순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위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다? 예? 깡통 임대차다, 깡통 임대차. 예? 제3취득자, 제3취득자. 제3취득자 맞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자, 이렇게 정리를 자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후 과정에서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더 넘겨보시면은 530페이지 한번 보세요. 530페이지. 이제 최우선 변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모 5번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의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 자,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됩니까? 예, 안 받아도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 헷갈리죠. 확정일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최우선 변제는. 이거 엄청 헷갈립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를 다 갖추셔야 되는데,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뭐만 있으면 된다? 대항력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확정일자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 필요 없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어찌됐던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1순위에 저당권이 있으면은 저당권자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순위를 무시한다. 순위 무시합니다. 순위를 무시한다. 이게 중요하죠. 순위를 무시한다라는 거. 보증금 중 일정액만큼은 순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겠다? 먼저 받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먼저 받으시겠다. 기준을 보고 하죠. 자, 그리고 순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윗순위를 지나치게 권리를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첫 번째는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 확정일자 필요 없다라는 그 취지. 자, 그리고 오른쪽에
53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죠. 2번에 보시면요. 최우선 면제권의 요건. 둘째 줄 오른쪽 가보세요.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보이세요? 531페이지 맨 위에 있죠. 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3번에 소액 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받는 일정액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을 봅니다. 다음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서울은 얼마요? 1억. 그리고 수도권 8천만 원. 광역시 6천. 기타 그 밖에 지역은요? 5천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이어야만 뭐 행사할 수 있다?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진주 사는 임차인인데 진주. 보증금 예를 들어서, 뭐 5,010만 원이에요. 5,010만 원. 5천만 원 넘었습니까? 자, 이렇게 5천만 원을 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 주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5천만 원 이하여야 돼, 이하. 자, 그리고 이 기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양괄호 2번에. 자, 서울 같은 경우는 3,4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수도권은 2,700, 광역시 2,000, 그리고 그 밖의 지역 1,700입니다. 네, 1,700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 갑의 주택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주택이다. 5천만 원짜리 주택이다. 5천만 원짜리 주택이 있을까요? 자, 어쨌든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을이 받아야 될 돈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병이 예를 들어서 주택 임차인인데, 진주 임차인인데 보증금이 딱 1,700이에요. 아주 영리하죠. 떼일 염려 있습니까? 떼일 염려 없다. 떼일 염려가 없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게 경매 들어가자. 누가 먼저 받는 거예요? 이 1,700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한 2천만 원쯤 되면은 2천만 원쯤, 그럼 만약에 2천만 원이라 칩시다. 2천만 원.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2천만 원 중에서 얼마를 먼저 받고요? 1,700을 먼저 받으시고 남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임차인이 굉장히 영리해가지고 딱 1,700만 걸어 놓으셨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좀 손해를 보시겠네요. 이해되시죠? 이게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최우선 변제권은 이렇게 순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 밑에 제한해 보시면요. 자, 동그라미 1번의 첫째 줄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예를. 자, 예를 듭니다.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요. 주택. 자,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4억짜리다. 4억짜리. 4억짜리 주택이야. 이 4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물론 뭐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4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이 저당권자가 예를 들어서 2억을 빌려줬다. 2억. 받아야 될 돈이 2억이에요. 자, 그리고 그 뒷순위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받으셔야 될 보증금이 3,400만 원이에요. 3,400만 원. 3,400만 원. 지금 이게 만약에 서울이라고 한다면 서울. 그럼 얘는 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최우선 면적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지금 저당권자가 4억짜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4억짜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2억밖에 안 빌려주냐면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최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4억짜리 주택이라 하더라도 4억을 빌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갑이 이자를 연체하시거나 지연이자가 붙는다거나 경매 들어갈 때 실행 비용이 들고 그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빌려준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4억짜리 주택 경매 넣으시고 차례차례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10명이다. 에? 10명이다. 이게 만약에 빌라였다. 빌라였어요. 임차인 몇 명이요? 10명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최우선 면제를 다 주장해요. 다 주장. 얼마예요, 총? 3억 4천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저당권자 완전 망하는 거죠. 예? 완전 망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최우선 면제권을 통해서 임차인들을 아무리 보호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보호가 되면은 이렇게 1순위 담보권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게 이렇게 악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목적물 가액의 얼마 범위 내에서만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4억짜리 주택이기 때문에 얼마의 범위 내에서만요? 2억의 범위 내에서만 뭘 주장할 수 있다? 최우선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임차인 10명이죠. 10명에서 얼마씩 나눠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2천만 원씩 나눠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이제 2분의 1입니다. 이게 뭐 계산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고 2분의 1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2분의 1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보시면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을 등기해라고 뭐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임차권을 해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를 하셔야만 됩니까? 네,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고 이제 보증금 받으셔야 돼요. 보증금 돌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 주세요, 선생님. 근데 갑이 보증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증금 안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임차인이 다른 데다가 주택을 사놨습니다. 여기로 뭐 가야 된다? 이사 가야 돼, 이사.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보증금 못 받습니다. 이사를 갈 수 있습니까? 자, 짐은 다 옮겨 놓는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은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 옮길 수 있습니까? 옮기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항력 상실되는 거예요. 대항력 상실. 그러니까 계속 갑이 줄 것처럼 하면서 또 안 주고 계속 미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증금 받으셔야 되니까요.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주민등록을요. 자, 이런 경우에 그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갑니다. 관할 법원으로 가셔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야, 이거는 등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게 신청이 허가가 돼가지고 떨어지게 되면은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임차권 등기를요. 자, 원래 임차권 등기하려면은 누구랑 같이 가야 된다? 갑이랑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 혼자서 등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혼자서. 뭘요? 임차권 등기를요. 그러면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딱 해놓게 되면은 이 주민등록을 이렇게 옮겨도 됩니까? 네, 옮겨도 되는 거예요. 등기해놨으니까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입니다. 자, 책 확인합니다. 533페이지에 하단부 보시면은 의미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입니다. 예,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격려. 내려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관할 법원에다가 하는 거다. 그런데 이 관할 법원은 그 해당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이다.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자, 넘기셔가지고요. 뭐 신청서 기재사항 이런 거 하나 또 볼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 535페이지 하단부 효력 봅니다. 효력. 자, 원칙을 보시면은 첫째 줄 오른쪽에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 취득. 그리고 그 밑에 줄 보시면은 만약에 이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양괄호 2번 내려갑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의 배제다라는 표현이 보이실 텐데, 자, 여기서 첫째 줄 오른쪽에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 예,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 그 밑에 줄에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변제권이다? 이거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최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돼 있죠. 임대인이 주택 가지고 있어요. 주택 가지고 있어요. 을이 임차인인데 갑이 보증금 안 줘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임차권 뭐 했다고요?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을이. 등기를 해놓고 어떻게 했다? 이사 가셨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주택에 누가 들어왔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임차인. 새로운 세입자가 이제 들어오신 거죠. 임차인이야. 에? 임차인.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뭘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최우선 변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최우선 변제가. 최우선 변제 행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최우선 변제가 안 된다는 거지 우선 변제권 행사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 최우선 변제를 여기서 막냐면은 만약에 얘한테 최우선 변제를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해당 주택에 대해서 해당 주택의 가액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을도 최우선 변제, 얘도 최우선 변제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은 그 이후에 또 누가 또 들어왔다. 걔도 최우선 변제. 또 들어오면 걔도 또 최우선 변제. 이렇게 최우선 변제를 계속적으로 인정을 해주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악용이 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막는 거예요. 너만 최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가 있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뭘 주장할 수가 없다. 네, 최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 그리고 특히나 이 535페이지 하단부에 이 소액 보증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소액 보증금. 소액 보증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최우선 변제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도 뭐 책을 보시다가 혹은 문제를 푸시다가 소액 보증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딱 봤을 때 반응하셔야 돼요. 아, 이거 최우선 변제 말하는 거구나. 에? 최우선 변제 말하는 거구나.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혹시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자, 그리고 소액 보증금. 소액 보증금. 그리고 보증금 중.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보호한다. 이거 다 같은 말 다른 말? 에?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최우선 변제권. 소액 보증금.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다 같은 말. 근데 아무래도 최우선 변제가 어감이 쉽기 때문에 저는 최우선 변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얼마든지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네, 열심히 쓰시는군요. 자, 넘어가시면은 536페이지 위쪽에 양괄호 이제 3번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임차 보증금 반환 그리고 등기 말소 이 두 가지의 의무에 대해서 이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돼야 될 의무예요. 먼저 이행이 되어야 할 의무다. 네?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동시행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이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네가 보증금을 안 주셨기 때문에 등기를 했거든요. 네, 동시행 아닙니다. 자, 까지 정리를 하시고 이제 오른쪽 가시면은 네모 7번에 존속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박스 밑에 양괄호 2번에 최단 기간의 보장을 보시면은 기간을 아예 안 정하셨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셨다. 그러면은 임대차 기간 자동으로 몇 년이 되는 거예요? 2년이 되는 거예요.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장은 없습니다. 최단. 네. 자, 이게 이제 존속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대체로 임대차 계약을 하시든지 아니면 흔히 우리가 실무적으로 말하는 전세 들어가서 산다라고 할 때 대체로 계약을 몇 년으로 체결합니까? 네, 대체로 2년으로 체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네? 바로 그런 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1년으로 체결해요. 1년. 이렇게 1년으로 체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네? 임대인은 몇 년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네?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자, 계약 체결할 때 1년으로 약정을 했어요. 임대차 기간을. 1년이 됐어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때요? 편면적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야. 최단 존속 기간 몇 년이야? 2년이야.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선택지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임차인 있죠, 임차인.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나의 기호에 따라서 나도 1년 주장하고 싶은데요? 1년 주장해도 됩니까? 네. 1년 주장해도 되는 거예요, 얘는요. 자, 그리고 최단 존속 기간 2년이었습니까? 그럼 나 2년 살래요. 2년 주장해도 됩니까? 네, 되는 거예요. 네? 임대인은 열받죠? 아니, 너는 1년 주장도 하시고, 약정한 대로 1년 주장도 하시고, 최단 2년입니다. 2년 주장도 다 하신다, 다 하신다. 나는요, 2년밖에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체결해버리는 거예요? 2년으로 그냥 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열받으니까요. 네. 자, 근데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그러면은 당사자들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3년으로 체결했어요. 3년으로요. 3년으로요. 자, 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몇 년을 주장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임대 2년 주장할 수 있습니까? 2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3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3년으로 약정하셨거든요. 최단 몇 년이라고요? 2년. 그러면 3년은 2년을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약정한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만약에 임차인이라고 한다면은 임차인이 여기서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흔들리는 거죠. 2년 주장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최단 존속 기간이 몇 년? 계속 3자가 나옵니다. 자, 최단 존속 기간 2년이에요, 2년. 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3년으로 약정을 했다면 이 3년은 아주 훌륭한 약정. 2년을 넘겼으니까요. 그러면은 둘 다 얼마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3년을 주장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주택 몇 년이야? 2년. 주택 2년이야. 주택의 주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가 보인다? 예? 뭐가 보인다? 이 이자가 보입니까? 이자가? 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이자가 보여요. 예? 이자 맞습니까? 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2년. 최단 2년입니다. 네. 예, 자동입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538페이지에 법정갱신이 나와 있죠. 법정갱신. 법정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계약 강론의 임대차에서도 했었고 전세권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나가세요. 혹은 뭐 보증금 올립시다. 이런 아무런 말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이에요. 끝나기 6개월 전서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 기간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되겠다?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것이다. 이게 법정갱신이었죠. 법정갱신.
자, 내려가서 효과 봅니다. 기억에. 법정갱신이 되게 되면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니은 보세요. 존속기간 몇 년? 2년. 네. 자, 그리고 그 줄 오른쪽에 보시면요.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둘 다가 아니라 임차인만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차인만 미쳤습니다. 자, 임차인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몇 월이 지나면? 몇 월이 지나면요.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된다?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예. 이게 법정갱신이에요.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을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났던 때가 바로 전세권 관련해서. 전세권 관련해가지고 제일 처음 만났어요. 자, 그런데 전세권에서 법정갱신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체결했었던 전세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단 존속 기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예.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였죠. 기억나세요? 네. 합격. 자, 그 다음에 민법상 임대차라고 한다면요. 계약 강론에 나오는 이 임대차에서는 역시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 다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보는 건데 존속기간 어떻게 된다? 모르겠습니까? 정함이 맞습니다.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택 임대차 있죠? 요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존속기간이? 얘는 2년이라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자,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으로 갱신이 됐을 때 임대인이 몇 년은 보장해 주셔야 된다? 2년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뒤이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할 거거든요. 상가임대차는 1년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예상을 하셨겠지만 최단 존속기간 몇 년? 1년이에요. 1년이라고, 1년. 요 일자 있습니까? 일자 맞네요, 맞죠? 그만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1년이에요, 1년. 네.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법정갱신이 됐을 때 전세권 설정자가 됐든 전세권자가 됐든 소멸 통고를 할 수가 있었어요. 소멸 통고. 임대차에서는 해지 통고다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해지 통고.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설정자가 소멸 통고하게 되면 몇 월이 지나면 소멸하더라? 6개월이죠. 전세권자는요? 예, 그렇죠. 6개월인 것이죠. 좋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6월이에요.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만약에 임대인이 소멸 통고를 하시게 됐다. 그럼 몇 월이 지나면요? 6개월 맞습니다. 6개월이에요. 6개월이다. 6개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요? 네. 1개월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소멸 통고를 하게 되면 몇 월이 지나면요? 이거 3월인 거예요. 이게 숫자가 나중에 짬뽕 되면은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돌아버립니다. 이게 엄청 헷갈리죠, 이거? 안 헷갈립니까? 예. 자, 그런데 골 때리는 거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인 소멸 통고 몇 월이야? 임대인은요? 소멸 통고 못해요. 해지 통고 못합니다. 왜 못할까? 여기서는 할 수 있는데 설정자가 됐든 임대인이 됐든 여기서는 소멸 통고, 해지 통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왜 못할까요? 자동으로 몇 년이 되니까요. 2년이 되니까 임대인은 몇 년 동안은 보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동 갱신됐을 때, 법정 갱신됐을 때 2년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은 나 2년 다 안 채우고 나갈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밑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주택이랑 똑같습니다. 주택이랑 똑같아요. 임대인은 해지 통과할 수가 없고 임차인이 하게 되면은 3월이 지나면 소멸. 똑같습니다. 네. 비교해서 정리를 해놓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보시면은 증액 청구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제한의 내용을 보시면은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증금을 올리시거나 월세를 올린다 하시더라도 20분의 1을 넘지는 못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만, 1년 이내는 하지 못한다. 네, 숫자 좀 확인을 해 놓으시고요. 자, 최단 존속 기간까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 이제 우리는 조금 쉬었다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549페이지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